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7일 공개합니다. 공포 영화의 모모가 된 남자. 2016년 인도 타밀 나두주 티루만나말라이의 한 극장. 이 영화가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 오랜만에 영화 보네. 야, 기대된다, 야. 모한과 프라사드 이 두 친구는 출장 중 함께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된 뒤 관객석이 공포의 비명으로 가득 찼던 이유. 당시 상영 중이었던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무섭기로 소문난 공포 영화 컨저링 2였습니다. 아우, 저거 장난 아니야, 저거. 자, 그리고 영화가 절정에 다다랐던 그때. 영화를 보던 모한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기절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우면은 심장에 물이 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공포 영화 보다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심장마비까지는 아니어도 막 두통이 오기도 하고 속이 메스꺼워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좀 봤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못 보겠어, 그래서. 자,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절한 모한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나, 죽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모한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친구인 프라사드가 모한의 시신을 자동 인력거에 싣고 해당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검 예정이었던 병원에는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에잉? 모한의 시신과 친구 프라사드가 함께 마치 공중에서 증발이라도 된 듯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실종됐던 겁니다. 뭐야? 자, 의문스러운 실종 사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모한의 시신과 친구 프라사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에 일각에서는 출장을 왔던 프라사드가 병원이 아닌 고향으로 모한의 시신을 운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은 의문만을 남겼습니다. 악령이 등장하는 실화 바탕의 공포 영화를 보다가 숨진 남성, 그리고 시신과 함께 사라진 친구. 대체 그날 두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6위 공개합니다. 현실에서 마주한 모모.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허구의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엑소시스트가 아니고? 오, 너무 무서운데? 악령에 쓰여 괴로워하는 여성과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한 구마의식.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는 실제 상황. 악령을 퇴치 중인 사람은 가브리엘 아모스 신부로 로마 교구가 인정한 공식 엑소시스트입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분이 내는 소리가 여자가 내는 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일부러 막 한 거 같잖아. 악령이 쓰인 여성 로사. 그녀는 2012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소용이 없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바로 유명 엑소시스트인 아모스 신부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아모스 신부의 퇴마. 2016년 그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로 포착, 다큐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 남성 두 명이 쉽게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온몸을 비틀면서 악령을 퇴마하기 위해 라틴어로 구마 의식서를 외는 아모스 신부. 자, 그리고 로사는 라틴어를 전혀 못하지만 아모스 신부의 기도에 반응.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자신이 사탄이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발악하는 로사. 정말 그녀에게 악령, 사탄이 쓰인 걸까요? 로사는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요. 의식을 받으면 제 몸 안의 악마가 고통받고 전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라고 밝혔는데요. 야, 그 우리가
뭐 봤던 뭐 컨저링이나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에 내는 소리가 되게 실제 가깝게 만든 영화구나. 실제가 저 소리니까. 너무 무섭죠. 그렇죠. 자, 안타깝게도 아모스 신부님이 2016년 사망하게 되면서 로사 몸속의 악령은 온전히 퇴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휴.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이 아닌 현실의 엑소시스트. 과연 악령은 정말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소리나는 모모의 비밀. 2016년 아르헨티나 산루이스 엘 볼칸.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한 23살 청년 미겔 앙헬 에레디아의 장례식이 엄숙함 속에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으아! 방금 다들 들었어? 뭐가 틀렸잖아. 유족 중에 한 명이 미겔의 시신이 들어있던 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놀란 유족들이 관에 귀를 갖다 대자 정말 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관에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요? 갑자기? 미겔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술렁이기 시작한 장례식장. 그리고 미겔, 정말 살아있는 거야? 혹시 내 말이 들리면 관을 한번 때려봐. 그 순간 마치 다불하듯 관에서 울리는 의문의 소리. 아! 미겔이 살아있는 게 틀림없어. 미겔, 도움이 필요하면 관을 5번 때려봐. 그러자 정말 관에서는 유족들이 요청한 대로 관을 때리는 소리가 5번 울렸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들었으니까 응답. 그럼 이거 얼른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죠. 그 병원으로 네.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은 자의 응답이었을까요? 가족들은 관을 열기 위해 경찰을 불렀고요. 날이 저문 후에야 사법부의 허락을 받고 관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뭘 이걸 허락을 받을 때까지 그래, 기다려 바로 사람이 열어야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러니까. 열고. 자,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드디어 관이 열리는 순간 관 속 미겔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 뭐야? 자,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은 관 속의 의문의 소리. 단지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족들의 바람이 만든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은 자가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4회를 공개합니다. 현실 속 전기톱을 든 광대. 한밤에 숲속을 헤치고 달리는 여성. 그녀의 등 뒤를 바짝 쫓는 건 전기톱을 든 남자. 날카로운 톱날이 점점 가까워지며 그녀를 위협하는데 이 장면은 1974년 개봉된 영화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한 장면으로 이 영화는 가면을 쓴 살인마가 전기톱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왔잖아, 시리즈가. 그죠? 무슨 시리즈를 봐도 무서워요. 예. 아니 일단 저 설정 자체가 무섭잖아요. 설정을 너무 진짜 공포스럽게 했지. 숨어 있는데 저 장면의 클리셰가 그거예요. 숨어 있는데 소리가 나면은 가까이 있는 거야.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사실. 자, 그런데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이 텍사스 전기톱 학살 같은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실에서 저 전기톱 살인마가 나타난 거예요? 자, 2014년 아르헨티나 훈인. 으슥한 밤 사람들은 누군가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방대 가면을 쓴 누군가가 전기톱을 들고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우 진짜. 어우 너무 무서워 정말. 길에서 저렇게 한번 봤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서워. 그럼 그것도 밤에 달인 풀리지. 사람도 없는데 어우. 누가.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건 전기톱을 든 광대에 대한 신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 바로 뒤에 서 있네. 와, 지금 영문 모르고 좀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뒤에 그쵸. 있는데. 뉴스에 보도된 거예요, 뉴스. 아 저 사람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갔을 거 아니야. 저 모르지. 수건에 손 놓고 그냥 보러 가잖아. 기둥 뒤에 숨어 있다 나온 와, 거니까. 대박 무섭다. 진짜. 자, 전기톱을 든 광대에 대한 신고는 인근 엘버트와 브라가도 지역에 이어 벌써 3번째. 무수히 많은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주차장이나 외진 골목 등 범죄가 벌어지기 딱 좋은 장소가 그들의 주 활동 무대. 이따른 신고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지만 광대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망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광대들이 어떤 목적으로 왜 나타났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전기톱 광대를 마주하게 될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심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기톱을 든 광대. 끔찍한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3회 공개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모모.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를 괴롭힌 모모. 2020년 중국 난닝시. 중년 여성 리아오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 그게 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아오 역할. 리아오 역할 하는 거예요. 아니, 리액션 하라며요. 연기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메소드를 하실 줄 여기 지금 저 리아오라고 적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자, 다시 한번. 말씀까지 제대로 하품을 하실 줄 몰랐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년 여성 리아오는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리아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기운도 없고 성적도 떨어지고 무슨 일이야? 리아오의 아이들마저 컨디션이 안 좋은 듯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제가 주제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리아오와 가족이 겪은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발코니에서 리아오가 발견한 충격적인 것. 아우, 저 저주인형. 어머, 생긴 것도 흉측하지 않습니다. 저걸 왜 걸어놓은 거야? 누가? 아니, 저런 걸 왜 집에다 걸어놔? 바로 아랫집이었습니다. 아랫집? 아니, 자기 아랫집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걸었다고요? 아랫집의 발코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기괴한 인형들. 목이 매달린 인형은 마치 피를 흘린 것 마냥 시뻘건 흔적이 난무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십자가 문양까지 그려져 있었는데요. 더욱더 소름 끼치는 건 인형에
리아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괴한 인형들은 리아오를 향한 저주 인형이었던 겁니다. 나는 저 인형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밑에 산다는 게 소름인 것 같아. 그렇죠. 난 그게 너무 싫어. 이웃으로 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마주치거나 뭐 뭔 짓을 내가 없을 때 뭔 짓을 해놓을지 모르잖아.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나쁜 마음이 들었길래 저런 걸 해요? 사실 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아랫집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는데요. 리아오는 아랫집이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자신과 가족들을 저주한 거라고 확신,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공안의 설득에도 저 인형은 윗집이랑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리아오의 이름이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음에도 윗집과는 관계가 없다며 발뺌. 한참이나 인형을 철거하지 않았고요. 결국 리아와 가족들은 저주를 피해 도망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주가 실현되기라도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괴로웠다는 리아와 가족들.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사이에 저주 인형들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